여러분, 혹시 적국의 간첩이 조국을 배신하는 순간을 목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15년 경력의 북한 정찰 총국 요원이 왜 조국을 버리고 태극기를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가로등, 24시간 온수가 나오는 수도, 일한 만큼 정확히 받는 월급. 북한 최정예 간첩도 항복시킨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저는 평양 정찰총국에서 15년 동안 대남 공작을 담당해온 장민혁입니다. 2025년 2월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꾼 보고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새벽 2시 지하 상황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찰총국 작전과장이 건넨 극비 문서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령 동지께서 중병으로 쓰러지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조선중앙TV에서는 김정은 동지가 활기차게 군 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저도 분명히 봤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군인들에게 지시를 내리시는 그 모습을요. 하지만 과장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TV에 나온 그분은 카케무사다. 카케무사. 일본어로 그림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대역배우라는 뜻이었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년 동안 목숨 걸고 충성해온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인가요?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장민혁 동지, 자네는 예정대로 남조선 침투 임무를 수행하라.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믿음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진짜로 수령님이 조용히 하라. 혁명의 수뇌부는 영원하시다. 과장이 다급하게 제지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 김정은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턱선이 조금 다르고 웃는 모습도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장민혁 동지, 이번 임무는 특히 중요하다. 남조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내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평양 시내라고 해도 밤이면 모든 불빛이 꺼지거든요. 오직 김일성 광장 주변 몇 개 건물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도 제 마음은 묘하게 설레고 있었거든요. 남조선이라는 적지로 향한다는 긴장감이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마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같은 것이었어요. 비행기표를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천행. 24시간 후면 저는 적의 심장부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큰 걸까요? 손가락으로 비행기표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조선에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순간 문득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시며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녀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계속 김정은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얼굴이 점점 흐려지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2025년 2월 5일 새벽 3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발을 디뎠습니다. 15년 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적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첫 느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공항이 환하게 밝았거든요. 북한에서는 밤 11시면 모든 불빛이 꺼집니다. 전력을 아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새벽 3시인데도 천장에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여유롭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전력 낭비가 심각하네. 이런 걸 보고서에 써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는데 직원분이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이라는 단어가 귀에 이상하게 들렸어요. 적국에서 간첩에게 환영이라니. 물론 제가 위장 탈북자 신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에 올라탔는데 기사님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새벽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북한에서. 아니, 북쪽에서 왔습니다. 기사님 표정이 조금 놀라더니 더욱 따뜻해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셨죠?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차창 밖으로 올림픽대로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새벽 3시인데도 고속도로 가로등이 쭉 이어져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사님, 저 가로등은 왜 밤새 켜두는 거예요? 전력이 아깝지 않나요?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전력이 아까워서 시민들 위험하게 두면 안 되잖아요. 이 불빛은 시민들을 위해 켜둔 겁니다. 우리 애들이 밤길 무섭지 않게 말이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수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민을 위해서라고 하다니.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새벽인데도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24시간 사회잖아요. 밤에 일하는 분들도 많고 응급실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도로가 항상 밝아야 해요. 기사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차창 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중간중간 응급실 가는 차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편의점들도 밤새 불이 켜져 있었고요. 이게 정말 적국의 모습일까?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배워온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남조선은 가난하고 미군에게 착취당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이 불빛들은 뭘까요? 택시가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심야식당,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아파트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사님, 여기 사람들은 밤에 무서워하지 않나요? 뭘 무서워해요? 치안이 좋은데. 저 불빛들 보세요. 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라고 켜둔 거예요. 그때 휴대폰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지령이었어요. 남조선의 퇴폐상을 정확히 보고하라. 수령님은 건재하시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퇴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온수가 콸콸 나왔어요. 그리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거짓을 믿고 살아온 건 아닐까? 위장 탈북자로 하나원에 입소한 날은 2025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남조선의 민낯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부셨습니다. 유리창이 이렇게 크고 깨끗할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유리창도 작고 늘 뿌옇게 흐려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장민영님 맞으시죠? 저는 담당 상담사 이수진입니다. 상담사 이수진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간첩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모든 탈북민에게 저렇게 대하는 건지. 민영님, 여기 계시는 동안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24시간 온수 나오고 세탁기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24시간 온수라고요? 북한에서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미지근한 물이 잠깐 나오는 게 전부였는데. 게다가 세탁기를 자유롭게 쓴다니. 첫날 저녁 샤워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10분, 20분을 틀어놔도 계속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적국의 모습인가? 룸메이트는 3년 전에 탈북한 류성재라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혹시 제 정체를 눈치챌까 봐서요.
하지만 성재영은 정말 순수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미녀가 여기 오느라 고생 많았지? 나도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신기했어. 형, 여기. 정말 모든 게 공짜인가요? 놀랍지? 나도 처음에는 함정인 줄 알았어. 뭔가 대가를 요구할 줄 알았는데 진짜로 조건 없이 도와주더라고. 그 다음날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신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카드 한 번 대면 결제가 끝나고 24시간 언제든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점원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오셨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또 친절이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친절이 가짜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꾸며낸 것 같지 않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일요일에는 근처 교회에 갔습니다. 정보 수집 차간 거였는데 한복순이라는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구나. 밥 드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무료 급식 해드려요. 네. 공짜로요? 그럼요. 대가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지하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쌀밥을 받았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기색도 없었어요.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원 주변에도 가로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을 보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불빛들이 정말 사람을 위한 거였구나. 15년 동안 적이라고 배워온 이 땅에서 저는 처음으로 조건 없는 선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첫 직장은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어요. 드디어 남조선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볼 수 있겠군. 그렇게 생각하며 현장에 도착했는데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민혁 씨, 여기가 근로계약서고요. 시급은 13,000원, 하루 8시간 근무, 초과 근무하면 1.5배로 드려요. 4대 보험도 당연히 가입되고요. 계약서를 받아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시급이 명시되어 있고 초과 수당이 있고 보험까지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혹시 이게 정말 다 지켜지는 건가요? 당연하죠.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만약 안 지키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놀라웠습니다. 모두들 안전모와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북한의 건설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며 옆에 앉은 김철수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민혁 씨, 여기 처음이지? 적응 잘해. 우리나라는 일한 만큼 받는 나라야. 일한 만큼 받는다고요? 그럼. 열심히 하면 돈도 더 주고 승진도 해. 공평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급은 똑같았거든요. 오히려 너무 잘하면 개인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했고요.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3월 말이었어요. 은행 ATM 앞에 서서 카드를 넣었는데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 302만 원. 300만 원이 넘는 돈이 정확히 들어와 있었어요.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약속한 그대로 말이에요. ATM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배급을 주는 것도 제때 안 줄 때가 많았고요. 이게 정말 적국의 모습인가?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휴대폰으로 북한의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남조선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써야 하는데 제가 경험한 현실은 정반대였거든요. 결국 그날은 보고서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진실을 쓸 수도 없었고요.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시며 했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녀가, 똑똑한 내가 언젠가는 진짜 세상을 볼 거야. 그제서야 아버지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4월 초 회사 워크숍으로 경기도 이천 체험 농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농촌이라 드디어 남조선의 후진성을 볼 수 있겠군. 북한에서 농촌은 가장 비참한 곳이었거든요. 농민들은 인분을 지키려고 자물쇠까지 채우고 농기구라고는 낡은 호미와 삽이 전부였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11시 농장에 도착했는데 첫 인상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농장 주인 박상철 씨가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농장 구경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벽면에 디지털 온도계가 있고 자동 스프링클러가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기한 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에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자동으로 환풍기가 돌아가고 습도가 떨어지면 물이 나와요. 박상철 씨가 스마트폰을 조작하자 정말로 천장에 환풍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농사인가? 북한에서 본 농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농사가 과학이었어요. 아저씨,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줬어요.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최신 기술을 보급해주는 거죠. 정부에서 농민을 지원한다고요? 북한에서는 농민이 국가에 바쳐야 하는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국가가 농민을 도와주다니.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농장 정수기에서 따른 물을 마셨는데 너무 깨끗하고 차가웠어요. 이 물도 정부에서 관리해주는 거예요. 수질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박상철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북한 농촌을 떠올렸습니다. 우물물도 제대로 없어서 강물을 끓여 마시던 기억이요. 그리고 농기구라고는 소련제 낡은 트랙터 몇 대가 전부였던. 저기 트랙터도 신식이네요. 올해 새로 나온 거예요. GPS도 달려있고 자동으로 밭을 갈아줘요. 연료비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오후에는 고구마 밭을 구경했습니다. 밭에 깔린 검은 비닐도 신기했고 줄 맞춰 심어진 고구마 싹들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이 비닐은 뭐 하는 거예요? 멀칭 비닐이라고 해서 잡초도 막고 수분도 보존해줘요. 과학적으로 농사 지으려면 필수죠.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신력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과학으로 짓는다니. 저녁 9시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골길인데도 가로등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농로 구석구석까지도 말이에요. 여긴 시골까지도 빛나네.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결국 굶어서 돌아가셨거든요. 농민인데 굶어 죽다니.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농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농기계를 조작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곳에서 농사 지으셨다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또다시 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불빛들이 단순한 전력 낭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휴대폰에 또 북한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농촌 실태 보고서 즉시 전송하라.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짓말은 쓸 수 없었고 진실은 쓰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2025년 4월 15일 태양절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생일이자 북한 최대 명절이죠. 그날 저는 고시원 방에서 북한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김정은이 나타났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눈썹이. 턱선이 예전과 다르네. 자세히 보니 정말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도 조금 어색했고 웃는 모습도 부자연스러웠어요. 15년 동안 김정은의 모든 영상을 분석해온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암호화된 지령이 들어왔어요. 수령 동지는 건재하시다. 의심하지 말고 임무에 집중하라.
하지만 동시에 남한 뉴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개된 영상 속 인물이 대역 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스 화면에서는 얼굴 인식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턱선과 귓불 모양, 그리고 걸음걸이 패턴을 분석한 결과 기존 김정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와 남한 언론 분석이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김정은이 죽었단 말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목숨 걸고 충성해온 대상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새벽 2시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잘 지내려면 임무를 완수하라. 흔들리지 말라. 협박이었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고 저를 압박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지도자를 위해 가족까지 희생시키라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새벽인데도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을 보며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저 불빛들은 진짜였어요.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 켜져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섬겨온 김정은은 허상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였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뭔가 모를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두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는 불빛이 없어서 별이 잘 보였는데 여기서는 불빛이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별이 보이더라고요. 아, 여기도 별이 있구나.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별은 어디에나 있어요. 다만 그 별을 볼 수 있는 여유와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5월 초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간첩입니다. 자백하고 싶습니다. 30분 후 국정원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의자, 시원하게 나오는 에어컨,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병. 북한에서 상상했던 고문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사관 서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장민혁 씨.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요? 저는 간첩인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세요. 서도연 씨의 말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백하라고 고문하고 협박하는데 여기서는 편하게 하라니. 저는 15년 동안 대남 공작을 했습니다. 정찰총국 소속이었고요. 힘드셨겠네요. 가족분들 걱정도 많으시고. 서도연 씨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적국의 조사관이 간첩을 걱정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암호 체계, 침투 경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조사는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어요. 오히려 중간중간 쉬라고 하시고 물도 가져다 주시고. 민혁 씨, 이 선택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기라고 표현해 주시다니. 저는 배신자인데 말이에요. 제 가족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자백한 걸 알게 되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서도연 씨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을 볼모로 협박하는데 여기서는 가족을 구해주겠다고 하다니. 조사가 끝나갈 무렵 서도연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혁 씨, 이제는 선택하셔야 해요. 거짓 속에서 계속 살 것인지, 진실 속에서 새로 시작할 것인지. 저는 고개를 들어 서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거짓말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가족을 구해보겠습니다.
서도연 씨의 약속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희망 따위는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한 헌신만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조사실을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적이라고 여겨온 이 나라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선택을 했어요. 5월 말, 저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구출 작전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적어도 저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며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탈북민 가족과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곳에 왔어요.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야식을 사려고 했는데 점원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민혁 씨 아니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적응 많이 하셨나 봐요.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대화가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집 근처 원룸에 도착해서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옆방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 아이 아버지의 대답이 들렸어요. 저 불빛들은 너 같은 아이들이 무섭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켜둔 거야.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대답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문득 제가 북한에 두고 온 조카 생각이 났습니다. 8살 된 영희가 어둠 속을 무서워하며 걸어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북한에서는 밤에 나가면 정말 무서웠거든요.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밤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불빛을 켜두는 나라였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에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배신자의 최후는 처참하다.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썼어요. 서도연 씨에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가족 구출 작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 다리들이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김정은의 허상에 속아 살았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자유의 진실을 택했다는 걸. 여기는 사람을 위해 불이 켜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권력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빛을 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거짓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진실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빛을 켜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저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김정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의 빛을 찾는 여행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북한 간첩이 한국의 진실을 보고 감동받았다면 자유 최고, 그래도 조국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충성제의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이 중국 철수를 공식화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중국 부품 가져다 조립만 하는 한국 공장이 철수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수십 년간 중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삼성이 떠나자 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됐고 협력사 상권 수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하며 수십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삼성이 철수를 선언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삼성이 떠나자 하루아침에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토록 자신했던 한국 기업은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였는지 저는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제가 바로 그 모든 과정을 취재하고 보도한 장민입니다. 저는 선전시 경제일보 산업부 수석기자로 15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날 아침 편집국장이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장민 기자, 삼성 관련 긴급 브리핑이 있습니다. 또 그 조그한 나라 기업 때문에 기사라니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15년간 산업 분야를 취재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수없이 다뤘지만 항상 우리 중국 기업들의 하청업체 정도로만 여겨왔거든요. 편집국장실에서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삼성이 우리의 정당한 기술 협력 요구를 거부했다는 정부 브리핑 자료가 들어왔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국장님, 한국 그 조그만한 나라 기업이 감히 중국을 무시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국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인구 5천만 소국이 14억 중국 앞에서 삼성이 뭡니까? 제가 비웃었어요. 제가 지난 15년간 취재해본 바로는 우리 부품 가져다 조립만 하는 공장 아닙니까? 실제로 2008년 제가 신입기자 시절 처음 삼성 공장을 취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산 부품을 가져다가 단순 조립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조립업체가 감히 우리에게 거절을 해요. 한국 전체 경제가 우리 광동성만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국장이 흥분했습니다. 원래 우리 속국이었던 나라가 5천년 중화문명 앞에서 대들다니 가소롭죠.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동료 기자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문화 베껴서 만든 나라 주제에. 국장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나서서 기사로 압박해야겠습니다. 한국 놈들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언론만의 방법이 있죠.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지 작은 나라를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쓴다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15년 경력의 산업 전문 기자로서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였어요. 조립만 하는 회사가 우리를 무시하게 둘 순 없죠. 제가 동조했어요. 한국 기업은 언제든 우리가 여론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회의 후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한국 같은 조그한 나라가 중국에 대들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기사 몇 개만 써도 금방 굴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며칠 후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 관련 내부 자료를 수집하고 협력사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린다는 취재원 정보가 들어왔어요. 장민 기자님, 뭔가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후배 기자가 말했습니다. 뭔가 특종감이 있나 보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15년간 이런 정부와 기업 갈등을 수없이 취재해봤는데 한국 기업 하나쯤이야 우리가 어떻게 기사를 써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기자로서 한국과 삼성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회의가 끝난 지 4일 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민 기자, 정부와 협력사 간담회 독점 취재 기회를 줄 테니까 나와요.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흥분된 모습이었죠. 독점 취재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 놈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기사를 써야 할 때가 됐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에는 삼성과 거래하는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모였어요. 저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하고 취재석에 앉았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성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협력사 대표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말씀이신가요? 삼성 공장 내부의 핵심 자료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5년 경력의 기자로서 이 순간 뭔가 선을 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녹음기를 잠시 껐습니다.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는 방법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 정부 관계자가 비웃었어요. 한국 따위 기업이 중국에서 뭘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시장이고 우리가 갑인데 말입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조그만한 나라 기업 주제에 우리를 무시하다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계속 말했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 생산 매뉴얼이나 기술 자료를 조용히 확보하는 거예요. 협력사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키지 않는 표정들이었지만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취재원과 정부 사이에서 애매한 상황에 놓이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동시에 언론을 통한 계획도 세워졌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삼성이 감히 중국을 무시한다는 내용으로 연속 기획 기사를 써달라는 거였죠. 언론 플레이까지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저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우리 중국의 위상을 보여줘야죠. 그날부터 이중작전이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언론을 통해 삼성을 압박하고 뒤로는 협력사들을 통해 기술 자료를 빼내려 했던 거죠. 며칠 후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제가 쓴 기사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삼성, 중국 파트너 요구 일방적 거절로 갈등 확산 전문가들. 한국 기업의 오만한 태도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 중국 없는 삼성은 상상할 수 없어. 현실을 직시해야 15년 경력을 살려 정말 날카로운 기사들을 썼어요. 언론 보도가 나가자 국장은 더욱 우쭐해졌어요. 봐요. 장민 기자 역시 우리 신문사 최고 산업 전문 기자답네요. 이렇게 압박하면 저들이 꼬리를 내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뭔가 불안했어요. 15년간 취재 경험상 일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술 유출 부분은 명백히 불법이었어요. 일주일 후 협력사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자님,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이 USB에 몇 가지 자료를 복사해 왔습니다. 국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드디어 성공했군요. 이제 기사에 쓸 구체적인 근거도 생겼네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삼성 중국지사 홍보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장민 기자님, 급히 만날 수 있을까요? 오 차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15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삼성과는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렇게 차가운 톤은 처음이었어요. 1시간 후 만난 오 차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기자님, 어제 우리 시스템에서 무단 접근이 감지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5년 경력의 기자로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핵심 자료가 무단으로 복사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예요. 오 차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평소 온화하던 분이 이렇게 냉정해진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더욱 심각한 건 동시에 언론을 통한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갈등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우리가 정말 선을 넘었구나 싶었거든요. 오 차장님, 제가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오 차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희는 기술을 함께 나눌 수는 있지만 신뢰를 훔치는 자에게는 줄 수 없어요. 그 한마디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술만 훔친 게 아니라 15년간 쌓아온 언론과의 신뢰까지 깨뜨린 거였어요. 그렇게 오 차장이 나간 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정부의 지시도 문제지만 제가 산업 전문 기자로서 이런 일에 가담한 것도 잘못이었거든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오 차장이 떠난 그날 밤 저는 국장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삼성에서 기술 유출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라도 기사 톤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국장의 쿨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장민,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들이 허세 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 차장님이 직접 와서 경고를. 그게 뭐 어떻다고요? 삼성이 중국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웃기는 소리죠. 국장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설마 정말로 중국을 떠날 리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더 큰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장민 기자,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 기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국장이 제 사무실에 나타나 기획안을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삼성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일주일 연속 기획 기사를 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자료를 읽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삼성의 무리한 요구와 협박, 중국은 대체 불가능한 시장, 삼성은 중국 없이 생존 불가능.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가득했거든요. 국장님,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이런 기사까지 내는 게 바로 그래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확실히 못을 박아야죠. 15년 경력의 산업 전문 기자로서 이런 공격적인 기사를 연속으로 쓰라는 지시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부터 중국 언론들이 총공세를 펼쳤어요. 제가 쓴 기사들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삼성의 무리한 협박,
중국 시장 중요성 간과한 무책임한 행동 전문가 분석. 삼성이 중국 떠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한국 기업의 오만함,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 언론 플레이가 절정에 달하자 국장은 더욱 우쭐해졌어요. 봐요. 장민 기자의 기사 임팩트가 대단하네요. 이렇게 압박하면 저들이 굴복할 겁니다. 작은 나라 주제에 중국과 맞서려 했다가 혼쭐이 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15년 기자 생활 경험상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오 차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장민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난 오 차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사에서 중국 사업 완전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5년간 산업 분야를 취재하면서 이런 폭탄급 정보는 처음이었어요. 정말이십니까? 기술 유출 사건도 심각하지만 언론을 통한 일방적 압박까지. 오 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가 아니에요. 오 차장님, 제가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을 설득해서. 기자님, 오 차장이 제 말을 끊었어요. 저희는 이미 베트남과 인도 공장 증설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머리를 강타했어요.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15년 기자 경험상 이런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가 절대 못 떠날 거라고 하던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오 차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희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그럼 우리 지역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 차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미 주요 협력사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 다들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급하게 국장을 찾아갔어요.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철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이 여전히 태연했어요. 저들이 이런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15년 경력으로 봤을 때 이미 다른 나라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어요. 국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설마 진짜로. 국장님, 기사 톤을 바꾸고 사과 기사를 써야 합니다. 사과? 국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왜 한국 그 조그만한 나라 기업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까? 하지만 국장님, 가짜뉴스입니다. 삼성이 중국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국장은 끝까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취재원들을 통해 협력사들이 조용히 물류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삼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충격적인 깨달음은 처음이었어요. 그 경고를 들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였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오전 9시 삼성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기술 보안 우려 및 경영 리스크로 인해 중국 내 주요 생산 라인 철수를 개시한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동료 기자들, 심지어 베이징 본사에서까지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장민 기자, 삼성이 정말로 철수 발표했어요. 후배 기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특종을 놓쳐버린 거였습니다. 정말로 해버린 거였어요. 1시간 후 언론사 편집국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장들이 몰려들었죠. 장민 기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제가 삼성 공장에서 5만 명이 일하고 있어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20만 명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20만 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장님, 아직 완전히 철수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산업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요 생산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라인 전부 포함이에요. 그때 국장이 편집국으로 들어왔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굳어 있었죠.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진정하세요. 아직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국장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삼성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했어요. 기자님, 큰일 났어요.
현장 취재팀이 전화로 급하게 말했어요. 삼성에서 협력업체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중소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통보받고 있다고 해요. 다들 패닉 상태예요. 저는 급하게 취재 가방을 들고 차를 타고 공장 지역으로 향했어요.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현장을 취재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 활기차던 산업단지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고 몇몇 공장 앞에는 트럭들이 짐을 싣고 있었죠. 삼성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공장이 조용했거든요. 주차장에는 차들이 절반도 안 됐고요. 장민 기자님, 협력업체 사장 한 분이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 계약 해지한다는데. 진정하세요. 제가 취재해보겠습니다. 진정하긴 무슨. 우리 직원 300명이 내일부터 뭘 먹고 살려고요? 그분의 절규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중소업체가 수백 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들이 멈춰 있었고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자님,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관리자가 다가왔어요.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팀들이 계속 회의만 하고 있어요. 저는 15년 기자 경험을 살려 즉석에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한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새로운 투자 계획이 모두 보류됐거든요. 며칠 후 더욱 심각한 상황을 취재하게 됐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연관 업체들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자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어요. 부동산 담당 기자가 급하게 제게 연락했어요. 얼마나요? 공장 지역 아파트 값이 벌써 20% 떨어졌어요.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식당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삼성 직원들로 북적이던 맛집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어떠세요? 제가 단골 중국집에 들러 인터뷰했어요. 망했어요. 완전히.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에 삼성 사람들이 200명씩 와서 밥 먹었는데 이제 10명도 안 와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15년간 산업기자로 일하면서 이게 바로 한 기업이 떠난다는 것의 진짜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일주일 후 시의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시의원들이 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요. 장민 기자, 도대체 삼성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언론의 책임은 없습니까? 저는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저희는 사실대로 보도했을 뿐입니다. 사실? 한 시의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삼성이 절대 떠날 수 없다고 기사를 써놓고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공장이 보이는 언덕에 혼자 올라갔어요. 평소라면 불빛으로 화려했을 공장 단지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우린 정말 선을 넘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15년간 산업기자로 일하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삼성은 단순한 조립공장이 아니었구나. 우리 도시 전체의 생명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삼성철수 발표 한 달 후 우리 도시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보는 풍경부터 달랐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으로 가득했던 산업단지 도로가 한산해졌어요. 사람들이 줄어들었거든요. 기자님, 실업률 통계 나왔습니다. 후배 기자가 암울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얼마나 됩니까? 직접 실직자가 5만 2천 명, 간접 영향까지 합치면 1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2만 명. 우리 도시 인구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제가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수치는 처음 봤어요. SNS에는 시민들의 절망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삼성에서 15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실직 40대 중반에 뭘 하라고. 협력업체 운영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죄송하기만 하네요. 부동산도 못 팔겠고 가게도 장사 안 되고. 이 도시는 끝났어요. 저는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 모든 게 제가 쓴 기사들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취재하게 됐어요. 기자님, 삼성 협력업체들이 연쇄 부도하기 시작했어요. 경제부 기자가 보고했어요. 얼마나 많이요? 이번 주에만 15개 업체가 법정 관리 신청했고
30개 업체가 문 닫았어요. 그중에는 제가 15년간 취재하면서 알게 된 회사들도 있었어요. 평소 직원 수백 명 거느리며 잘 나가던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대기업 하나가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점심시간에 시내 중심가를 걸어봤어요. 평소 북적이던 상가들이 하나, 둘씩 임대 팻말을 붙이고 있었어요. 사장님 장사 어떠세요? 단골 카페에 들러 인터뷰했어요. 끝장이에요.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매출이 70% 떨어졌어요. 삼성 직원들이 주고객이었는데 이제 다들 어디 갔는지.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달 더 버텨보고 안 되면 문 닫을 생각이에요. 임대료도 못 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를 들렀어요. 요즘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망했죠. 완전히. 중개업소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평균 30% 떨어졌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이 도시 떠날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기자님도 모르세요? 젊은 사람들부터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평소라면 불빛으로 반짝이던 아파트 단지가 듬성듬성 어두웠어요. 이사간 집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참담한 현실을 취재했어요. 기자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청 담당 기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얼마나요? 삼성 관련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합치면 전체 세수의 40%였거든요.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시에사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수도 있어요. 공공사업은 전부 중단해야 하고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5년간 산업기자로 일하면서 한 기업이 떠나는 게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큰 줄 몰랐거든요. 다음날 시장에 호출됐어요. 시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장민 기자, 언론의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죄송합니다. 시장님. 죄송하면 뭐가 달라져?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는데.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 이미 떠난 기업을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5년 기자 경험으로도 답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무도 없는 편집국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삼성은 단지 제품만 만든 게 아니었어.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도시 전체를 살렸던 거였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15년간 산업기자로 일하면서 우리가 조립공장이라고 무시했던 삼성이 사실은 우리 도시의 심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기술만 훔치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삼성이 가져간 건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였던 거예요. 일자리, 세수, 상권, 부동산, 심지어 도시의 미래까지.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무너진 후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만난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기자님, 이 도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아들도 삼성에서 일했는데 실직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15년 기자 경험으로도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삼성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 대가가 이렇게 참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시가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철수 발표 2달 후 저는 직접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삼성 관련해서 취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장민 기자님, 오 차장님께서 기자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틀 후 대사관에서 만난 경제 담당관은 예상과 달리 따뜻했어요. 저희도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오 차장이 들어와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가 중국을 떠난 이유를 아시죠? 기술 유출과 신뢰 파괴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정말로 저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네, 간절히 원합니다. 제 잘못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오 차장이 조건을 설명했어요. 첫째, 기술보호법 제정입니다. 외국 기업 기술 무단 취득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해요. 둘째, 책임자 처벌입니다. 기술 유출을 지시한 당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저는 속으로 국장을 떠올렸어요. 셋째, 한국식 품질관리 교육센터 설립입니다. 중국 직원들이 한국의 품질 철학과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처벌이 아니라 교육을 요구하다니 예상과 달랐어요.
오 차장님, 이건 기술 협력이 아니라 사과의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 회복에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할 파트너가 되자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우리가 한국을 적으로 생각했는데 한국은 여전히 파트너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품격 있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날 밤 국장을 만났어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삼성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돌아올 수 있대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설명하자 국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책임자 처벌이라니.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아마도요. 저는 국가를 위해 한 일인데. 국장님, 이건 기술 협력이 아니라 사과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정말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한국의 조건은 엄격했지만 따뜻했어요. 진정한 파트너가 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한국과의 협상 내용을 베이징에 보고한 지 일주일 후 급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민 기자님, 국장이 정식 경질됐어요. 베이징에서 권한 남용과 독단적 정책 추진 혐의로 즉시 해임됐대요. 그날 오후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민 기자, 저 이제 끝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당신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며칠 후 베이징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어요. 장민 기자를 팀장으로 하여 삼성 복귀 협상을 전담하라. 드디어 제가 15년 기자 경험을 살려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첫 번째로 기술보호법을 제정했어요. 외국 기업 기술 무단 취득에 대해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가능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죠. 두 번째로 베이징과 협조해서 국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들을 처벌했어요. 세 번째로 한국식 품질관리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어요. 자료를 보니 놀라웠어요. 단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품질 철학부터 팀워크까지 모든 걸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시정부 회의에서 저는 종합보고를 했어요. 삼성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삼성을 조립공장이라고 무시했지만 그들의 진짜 강점은 시스템이었어요. 품질 관리, 협력 업체 관리, 인재 육성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했던 거죠. 기술을 훔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함께 성장할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다음 주 법안이 정식 통과됐어요. 외국 기업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오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법안 통과 소식 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공식 기자 회견을 열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은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겸손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삼성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기자 회견 후 시민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기자님 덕분에 희망이 보여요. 우리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삼성 공장을 바라봤어요. 아직은 조용했지만 언젠가 다시 불빛이 켜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자 회견 한 달 후 드디어 그 전화가 왔어요. 장민 기자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 차장의 목소리에 미소가 섞여 있었어요. 삼성 본사에서 선전 스마트라인 일부 복귀와 삼성 선전 스마트 품질 교육센터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예전과는 다를 거예요. 단순 조립이 아니라 기술 교육과 품질 혁신 중심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두 달 후 삼성 공장 앞에 다시 섰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삼성 선전 스마트 품질 교육센터 현판이 새롭게 걸려 있었고 생산 라인과 교육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었어요. 교육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과거 단순 조립만 하던 근로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왕이에요. 예전에 삼성 라인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교육받아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예전엔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품질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인 교육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품질 철학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한국식 품질 관리가 뭐가 다른 건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는 마음가짐이죠. 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문화예요. 생산라인 근로자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장시우예요. 교육센터 일기 수료생이에요. 예전엔 빨리빨리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교육센터 강의실에서는 한국 품질 전문가가 강의하고 있었어요. 품질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에요.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진짜 품질이 나와요. 교육생이 질문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나요? 힘들게 배웠죠. 실패를 통해 진짜 경쟁력은 품질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달 후 첫 졸업식이 열렸어요. 졸업생 대표왕이 소감을 말했어요. 저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술을 훔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차이를 말이에요. 훔친 기술은 겉만 따라할 뿐이지만 제대로 배운 것은 응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저희를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행사 후 조카와 공장 인근을 걸었어요. 삼촌, 이제 우리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전보다 더 단단한 기초 위에서 말이야. 예전엔 그냥 따라하기만 했잖아. 이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 공장을 바라보며 저는 깊이 느꼈어요. 삼성은 떠난 게 아니었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뿐이었지. 그날 밤 교육센터와 공장에 불빛이 다시 켜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이제 우리 도시는 단순한 제조업 도시가 아니에요. 기술과 품질을 배우고 나누는 교육 도시가 된 거죠. 15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였어요.